자, 우리 224페이지 채권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재산권 중에서 물권 했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했어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급부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급부 청구권. 자, 여기 채무자고 채권자라고 할게요. 얘한테 야, 일정한 급부를 좀 해줘라 라고 급부를 요구합니다. 이 급부는요, 특정한 행위를 해줘라. 그 다음에 어떤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걸 포괄적으로 급부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돈 갚아라. 이거 급부죠. 나한테 일해줄 거 있으면 일 빨리 해줘라. 물건 가져올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게 급부 청구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는 뭐냐? 부작위는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런 영업과 관련된 행위들은 앞으로 3년 동안 하지 마라. 이게 부작위 의무다라고 해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급부다라고 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채권은 주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들이 뒤에 가면 이제 손해배상 채무 같은 거 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채무. 그래서 우리 또 부당이득 불법행위 시험 보죠. 우리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불법행위라고 하는 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주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해서 우리 민법에 15가지 종류의 계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15가지 종류의 계약. 그 중에서 매매하고 임대차, 그 다음에 도급, 위임, 요 4가지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11개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타 채권관계, 계약이 아닌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관계는 뭐가 있느냐? 부당이득이 있고 불법행위. 이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사무관리. 사무관리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혹시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이라고 시험에서 물어보면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고요. 쓸데없이 이거 암기하고 있다가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말고 우린 뭘 암기하자고요?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는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채권관계다. 아시겠죠? 요거 암기해 두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매매, 임대차에서 각각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그 다음에 도급하고 위임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5문제 정도가 되는 거고, 부당이득 불법행위 있죠? 여기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최소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오는데, 핵심은 여기서 여기를 공략하셔야 되는 거야. 채권 총론은 법조문이 137개 조문이 돼요. 137개 법조문인데 여기서 잘 나와야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복잡하고 비슷비슷한 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시죠. 선생님 입장에서 어렵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당은 될 것도 아닙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제가 정해주는 거 몇 개만 하고 거기서 안 나오면 그냥 찍으셔야 돼요. 여기 찍어버리세요. 뭐 놀랄 거 없어. 이거 해줘도 몰라. 내가 장담하는데. 예. 실제로 채권 총론 강의할 줄 아는 선생도 몇 명 없습니다. 이거 저희도 대학 다닐 때 안 배웠고, 옛날에 고시 공부했던 선생들만 어느 정도 혼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강의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요즘엔 고시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시험 내는 사람들도 법조문 그대로 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전형적인 것들. 이런 것만 하고 그 중에서 하나만 맞추자라고 하는 기분으로 가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좀 맞춰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되는 거 있죠. 이 3문제는 찍기로 하고 4문제에서 5문제는 맞히도록 하자. 그럼 여기 중에서 4문제 정도 맞추고 여기 찍어갖고 한 문제 맞히면 5문제 아닙니까? 그럼 8문제 중에서 5문제 맞히면 엘리트 아닙니까? 그죠? 아, 24문제 중에서 12문제 맞히면서 무슨 8개에서 5개 맞히면 엘리트지.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총칙 부분에서 한 20문제 정도 맞히기로 하고, 물권편에서 한 4문제, 채권편에서 한 4문제 이렇게 맞히면 28개 정도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그럼 물권에서 4문제, 채권에서 4문제 정도씩 해서 8문제 맞히면 총칙에서 18개만 맞춰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24개에서 25개 정도 이렇게 맞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전교 1등도 대학 가고 민법 100점 맞는 일 없습니다. 그죠? 1차 과목이 만만한 과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기 있는 1차 과목은 대학에서 전공하는 애들도 100점 한 번도 못 맞았던 과목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늘 전교 1등만 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도 자격증은 하나 줄 겁니다. 그렇죠? 예. 전국에서 시험을 가장 잘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60점이 또 잘한 사람이에요? 1등이 제일 잘했지. 아니 1등이 시험 제일 잘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가장 잘 본 사람이 1등 한 사람이죠. 나머지는 2등부터 꼴등까지는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네, 2등 안 알아줍니다. 꼴찌하고 2등하고는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합격했어요? 예. 몇 등이요? 30 몇 등. 그 다음부터 안 들려. 그죠? 그래서 꼴등도 합격하고 나면 항상 몇 등입니까? 2등이야. 1등은 이름 나오니까. 2등은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2등이야. 그래서 제가 12회 때 공인중개사 2등으로 합격했는데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진짜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나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2등이야, 2등. 그래서요? 그래. 2등일 것 같아요. 우리도 2등만 하자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 채권이에요. 채권은 의의에서 저 주실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이인권이고 상대권이다. 그죠? 그리고 물권과 함께 재산권입니다. 자, 채권법의 특질입니다. 임의법규적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뭐에 의해서 많이 발생해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임의 규정이고, 우리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뭡니까? 강행 규정입니다.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강행 규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으로 채권법 공부하면서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에서 무슨 내용은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있다 고르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 무조건 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개 규정만.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입니까? 임대인이 경제적 약자입니까?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죠. 그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개 규정만 강행 규정이고 나머지는 싹 다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던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이행 관계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금방 임의 규정이라고. 임대차에만 강행 규정 몇 개 있고 나머지는 강행 규정 하나도 없다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봤는데 이거 임차인 꼭 보호해야 되네. 그것도 강행 규정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것들만 강행 규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임의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뒤에 가면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거 얘기하거든요. 이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이미 총칙에서 거의 다 배웠어요. 자,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임의 규정이라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라고 안 물어보고 처음부터 내용을 바꿀 수 있느냐,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무조건 맞다고 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얼토당토하는 거 물어볼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싸해가지고 우리가 비중 있게 배운 것들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임대차 아니야? 그럼 무조건 달리 정할 수 있다요. 아시겠죠?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을 위한 몇 개만 강행 규정이에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임의 규정, 임의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225페이지에 보면은 양쪽 가로 3번에 주로 신의축이 지배한다죠. 신의축이 지배한다. 이게 이제 채권법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기 2번에 보니까 채권의 성질, 목적, 종류 그랬잖아요. 채권은 상대권이죠.
상대권이고 대이인권이다.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채권자는 평등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배타성 평등성을 띠고 채권도 재산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양도성이 있다. 그거 정도 보시고요. 226페이지로 가면요. 373조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채권을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말이죠. 어떤 판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섬마을에 그 주 산업이 이제 어업입니다. 어업. 거기 섬마을에 이제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에서 마을 주민들 50몇 명이 교대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불을 켜주기로 했어요. 그럼 50일마다 한 번씩 이 사람은 조업을 안 나가고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이 불을 켜야 먼 바다에서 배들이 이 등대불을 보고 이렇게 쫓아 들어온다고. 여기 길을 잡아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걸 많이 하셨는지 이걸 안 켰다는 거지. 안 켜갖고 오면서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갖고 많이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채무를 서로 간에 50분의 1씩 채무를 부담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손해가 생기죠. 그러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채권의 종류, 뭐 특정물 종류 채권 이렇게 있는데, 자, 뭐 우리 요 정도로 하고 괜히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34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매매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겁나게 서운합니까? 네, 아닐 겁니다. 아마 이거 해도 전부 다 다음 주에 안 나올 겁니다. 매매 보이셨습니까? 네. 345페이지 매매 그래요. 매매 아닙니다. 매매예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내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 들으셨나요? 네. 뭐라 그랬는데요? 일로 들어왔다 나갔지 뭘 못 들어. 듣기는. 그렇죠? 아무도 집중 안 하고 있는데 몇 사람 제외하고. 다시요. 자,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던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던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재산권 이전의 대가가 대금 지급이죠. 그러니까 쌍방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갑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대가가 대금이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가 재산권 이전이죠.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이거든요. 급부의 대가가 있지요. 급부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이다.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두로 해도 되지요. 네.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는 그 계약서 꼭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중개사 협회에서 나온 계약서? 아닙니다. 그거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백지에다가 A4지 하나 갖다가 해당 주택의 사진 갖다 붙이고 판다. 요거 갑 좋다 을 그죠? 예, 좋다 그러면 되지 뭐 산다도 좋아 좋다 을 그래. 마침법 틀렸는데요 관계없다니까. 의사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료식 계약인 거죠. 금액 안 정했는데요 금액은 나중에 정해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판다 요거 산다 좋다 뭐 다 좋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결정해도 돼요. 그 대신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 법률행위 목적은 계약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분료식 계약이고요. 낙성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성계약.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입니다.
쌍무계약이니까 서로 간에 뭘 해줘야 된다? 동시에 이행해줘야 되고, 유상계약이다 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정답으로는 안 들어가는데 이걸 자꾸만 답으로 고르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분류식 계약이다 보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할까요? 네. 왜? 그런 걸로 물어보는 거고. 낙성 계약이니까 이거 갖고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매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맞았나 틀렸나를 결정을 해야지. 아 이건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건 꼭 그런 거고 이러면 언제 답 찾으려고 그래. 그죠? 네. 틀린 지문이란 말이죠. 매매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럼 틀렸단 말이에요. 그건 요물계약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게 낙성계약이라는 얘기예요. 합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이다. 아시겠죠? 약정함으로써 또는 합의함으로써 이거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지금 유상계약이고 보통 목적물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대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변동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행 가능성이 좀 떨어질까 봐 이거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계약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데, 이 계약금 계약은 독종계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독립된 계약이다. 그 본계약과 완전히 별개의 계약이란 얘기예요. 다만 본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체결한 종된 계약이다라고 해서 매매에서 나오는 건 요거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런데 나오면 거의 이겁니다. 여기 동시이행이다라고 하는 건 대금 줄 때 뭘 받아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 대금 받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 동시에 이행하는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 얼른 책으로 한번 다시 가면요. 매매, 그래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적 성질입니다.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 그래서 모든 유상계약의 표본이 매매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에 정한 이 모든 규정들은 뒤에 가면 모든 유상계약에 그대로 준용을 한다. 그래서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그리고 낙성 분류식 계약이죠. 그래서 무슨 계약이야? 쌍유불락계약이야. 쌍유불락계약. 자, 매매는 말이죠. 약정하고 약정을 함으로써 매매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 매매도 있죠. 현실 매매는 뭐예요? 편의점 가서 물 사는 거. 그죠? 예, 편의점 가서 물 사는 거야. 그래서 매매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현실 매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매매 잠깐 보면요. 현실 매매는 채권 계약, 물건의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자, 여기서 말이죠. 요거 한번 볼게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기로 했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산권 이전은 어디서 하느냐? 재산권이 있는 자리에서 이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대금은요, 들고 가서 줘야 되거든. 그럼 들고 가서 준다는 얘기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또는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영업소에 가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지참 채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돈은 들고 다니는 채무예요. 이거 뽑을 수 있어 없어? 땅에서 잘 안 뽑히죠 이거. 그러니까 물건은 목적물이 있는 장소에서 인도하면 되는 거고 대금은 가서 줘야 된다고. 근데 현실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물건을 인도받아요. 현실 우리 편의점 가갖고 물건 샀죠. 물 한 통 샀습니다. 그럼 대금은 물 받은 데서 줘야 되죠. 그걸 또 가서 대기 어디쇼? 왜? 물값 갖다 주려고? 그럼 그 물로 맞겠죠? 물 줄까? 아니면 물로 뚫게 패스 쫓아내버릴까?
이렇게 현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요물 계약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고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매매가 다 이렇게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해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 매매는 현장에서 물건 주고받으면서 성립하고 바로 이행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매매의 성립. 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출처입니다.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무슨 계약이란 얘기예요? 낙선계약이다 그런 얘기죠. 낙선계약이고 밑에 있는 판례는 앞에서 봤던 거야. 줄은 치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사후에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판다 이거, 좋다 이거 그랬죠? 네. 대금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자, 그래요. 재산권인데 그 재산권은 현존하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장래의 재산권도 이전의 목적이 될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장래에 생길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거 할 때 벌판에 가서 아 여기가 아파트 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조감도 보고 모델하우스 가서 그 모델로 되어 있는 것만 보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이거 장래에 생길 물건이죠. 소유권도 장래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입니다. 그 분양계약이 장래에 생길 권리, 장래에 생길 물건에 대한 매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금은 반드시 자 우리 347페이지입니다. 대금은 반드시 뭘로 줘야 돼요? 금전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매매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매매 대금이 금전이 아니라 혹시 다른 물건으로 주기로 했다. 그럼 그건 매매가 아니고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매매 계약의 비용이야. 매매 비용이 아니라 매매 계약의 비용이죠. 그 매매 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거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든지 있다야. 좌우등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물어봅니다. 매매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절반씩 균분하여 부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매수인이 부담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왜 매수인이 부담해요? 아, 지 권리 취득하느냐고 소요되는 비용이지 그게 매매 계약의 비용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 매매하면서 측량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매매 예약이죠. 예약. 예,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 뒤에다가 하나 써놓을게요.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다.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도 있어요.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동그라미 2번에 보이십니까?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본 계약이 채권 계약일 수도 있고 물권 계약일 수도 있고 신분법상 가족법상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예약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본 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고 이날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이날 예약을 했다고. 그럼 예약 체결해서 본 계약할 때까지 요 구간 중에 갑은 을에게 또는 을이 갑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본 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본 계약 체결합시다. 그러니까 예약에 의해서 생긴 권리는 예약 완결권이고 예약 완결권은 뭡니까? 본 계약 체결합시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긴다라고 해서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다.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야. 이 본 계약이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가족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가족법상 권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예약은 뭐다? 채권 계약이다. 자, 혼인의 예약 아시죠? 혼인의 예약을 뭐라 그래? 예, 혼인의 예약, 그냥 혼인의 예약. 혼인의 예약은 채권행위요? 아니면 신분행위요? 아니면 물권행위요? 예? 아니 무슨 3초도 안 지나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다시 한번 모든 예약은 다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럼 혼인의 예약은 채권행위요, 신분행위요, 물권행위요. 아, 참 어떻게 2초 만에 그렇게 답이 나오냐. 혼인의 예약은 예약이잖아요. 예약은 아니 둘이 약혼했어. 예를 들어서 혼인하자고 약속했다고. 약속했으면 유부남 유부녀요? 아직 아니야? 그쵸? 그럼 뭐야 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딴 남자 만나면은 파혼당해? 아닌 거야. 정조의 의무는 혼인 이후부터 정조 의무가 있지. 갑하고 을이 약혼했다니까? 약혼했는데 갑도 A하고라고 하는 여자하고 나이트 갔어. 을도 B라고 하는 남성하고 나이트 갔어. 둘이 만났다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야 돼? 그거 아니라니까. 재밌게 놀다 들어가고 일찍 들어가라. 나도 일찍 들어갈게. 그러고 가는 거야. 쿨하게. 아시겠죠?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잘못된 거야 이거. 그래서 예약은 그 동그라미 2번에 언제나 채권계약입니다. 본계약이 채권계약일 수도 있고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신분법상 계약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예약의 종류는 예약 완결권을 누가 행사하고 누가 이에 대해서 예약의 의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편무계약과 쌍무계약, 일방예약과 쌍방예약이 있는데 양쪽 가로 2번만 보세요. 일방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일방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면 일방예약이고 예약 완결권을 쌍방이 모두 행사할 수 있으면 쌍방예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48페이지 보면은 우리 564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조문 타이틀이 뭡니까? 매매의 일방예약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매매 예약을 했으면 그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봅니다. 매매 예약이 있었다. 그리고 이 예약은 모든 유상계약이 그대로 준용을 하게 되는데 매매 예약이 있었으면 당사자 일방이 본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하면 본계약 성립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배운 걸로 연결시켜 볼게요.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법률효과 생기는 걸 뭐라 그래요? 형성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예약 완결권도 일종의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는 이유가 우리 민법 제564조의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하는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게 뭐다? 형성권이다. 전항의 의사 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약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자, 우리 소멸시효하면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최장 몇 년이라고 공부했어요? 10년이라고 했죠? 10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이 형성권도 행사기간이 몇 년이야? 최대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완결권은 3년 내에 행사합시다. 그러면 3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거야. 예약 완결권은 6개월 이내에 행사합시다. 그럼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형성권이니까 최장 몇 년이 돼요? 10년이 되는데 이것도 10년을 다 지킬 필요는 없는 거지. 상대방이 언제까지 예약 완결권 행사하시오. 근데 그때까지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 최고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이 또 소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무슨 뭐 민법으로 보니까 머리가 되게 아픈데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 모임하면서 식당 같은 데 예약해 보셨나요? 네. 예약할 때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몇 명 갑니다 이렇게 하죠. 네.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 이름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약금 좀 보내세요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약금 안 보내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오후 2시 10분에 50명 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2시 10분에 50명 예약금도 조금 줬어요. 근데 2시 10분에 제가 수업을 안 끝내고 2시 20분에 끝낸다고. 그럼 그쪽 사장님이 전화가 오겠죠. 아, 왜 안 오세요? 음식 준비 다 됐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에서 예, 저 인간이 안 끝냅니다 오늘따라. 그러면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다고. 그럼 그분이 1시간 기다렸는데 제가 끝까지 안 끝내고 있다. 그럼 그분이 전화 올 거 아니야. 30분 이내에 안 오면 음식 딴 데 팝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30분 이내에 안 갔다는 거야. 안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음식은 딴 데 팔아도 되는 거죠.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는 거야.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최장 10년에 걸리지만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최고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을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거 보세요.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자가 우리가 음식점에 예약했어요. 그럼 예약 완결권자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시 10분까지 가기로 했는데 오늘따라 웬 변덕이 났는지 1시 반에 끝내주더라. 그럼 일찍 가서 1시 40분쯤에 와서 조금 일찍 왔습니다. 지금 음식 주세요. 그럼 음식 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런데 2시 10분에 안 끝낸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해갖고 자, 지금 안 와도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의 계약이 성립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자는 그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계약이 바로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일종의 형성권이에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34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양쪽 가로 4분의 예약 완결권 보이시죠? 그래서 매매 일방 예약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예약 완결권이라 하고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에 관한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 예약 완결권 형성권으로서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그 양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계약금 계약이죠. 우리 페이지 3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요 계약금 계약이요. 자, 보통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주로 많이 하는데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얘는 대금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계약을 하고 이날 이행하기로 합니다. 이 계약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은 이날 하는 거죠. 이날 하는 거야. 그러면 매도인은 이날 재산권 이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수인은 이날 뭘 줘야 되죠? 2억 원을 주면 되는데 이게 순조롭고 원만하게 잘 이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도 있죠. 될 가능성이 많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호간에 서로 믿고 이행이 될 거라고 믿고서 기다렸는데 혹시 막판에 이행이 안 된다. 그럼 그동안에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또 다른 분쟁이 또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미리 대비해서 이행이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관한 합의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 합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죠?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계약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거래를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도 이 계약금 계약이 별도로 독립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걸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체결해서 그런 것이지, 이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혹시 위반 행위하게 되면 그 위반에 대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계약이지만 본 계약과 별도로 성립하는 독립된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요, 본 계약 체결하면서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 없습니다. 본 계약 체결하고 일주일 있다가 이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야, 우리 계약금 주고받자 라고 하는 별도의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과 조금 달라요. 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하죠. 그리고 그 약정의 내용대로 급부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을 우리는 약정에다가 급부까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요물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주 복잡한 거야. 우리 뭐 어떤 코미디 그런 거 있죠. 요물 들었다 놨다 이거 있죠? 예, 딱 그거야. 요물 계약입니다. 계약금 약정은 본 계약 매매 대금의 10% 정도로 약정을 했답니다. 그럼 급부도 몇 퍼센트 해야 되는 거죠? 10%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0% 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약정은 10%를 했는데 급부는 5%만 했다는 거죠. 급부 5%만 했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한 거지. 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의 효력이 있고요.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증거금으로서 증약금으로서의 계약의 효력이 있고, 계약을 해지할 때 활용하는 해약금으로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계약금 계약 자체가요. 그런데 계약금을 10% 주기로 했고 실제로는 5%밖에 급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도 증약금으로도 해약금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약금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머지 5%더 주기로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나머지 5%를 안 준다는 거야. 안 준다. 그래서 가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계약금 계약은 위약금도 아니고 증약금도 아니고 해약금으로서 효력도 아직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약정 있잖아요. 이 약정은 약정대로 급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계약금 약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는 해지해 버릴 수 있는 거죠. 이 약정 자체는요. 본 계약은 해제가 안 돼도 이 약정 자체는 해지할 수 있다. 이제 이 계약금의 성질인데, 우리 계약금이요.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수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그 계약금 계약의 성질이다. 그래서 요물계약 있죠. 요물계약.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을 현실적으로 교부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2번은 줄쳐야 됩니다.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 효력, 즉 민법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다. 계약금 계약이 완벽하게 성립을 해야 해약금으로서 효력이 있는데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해약금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 안 한 거다 그 얘기죠. 예, 이때 밑에서 두 번째 줄, 교부자가 계약금의 잠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계약금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똑같은 내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가로 2번에 독립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독립된 계약이고 주된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니까 주된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 없고, 자,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면 그 계약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증약금,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증거금으로서 증약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로 가면요. 해약금이죠. 해약금. 그래서 증약금의 효력도 있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해약금의 효력도 있고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몰취하기로 하는 위약금의 효력도 있는데, 계약금이 해약금이 될 때는 반대 특약만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이에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을 반대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민법 제565조에 보면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계약금이 교부가 되면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민법 565조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계약금이 교부가 되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이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주고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반대 특약하게 되면 해약금이 아니지만 반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위약금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특약을 해야 되는 거야. 계약금을 뭘로 하자?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대.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럼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 없었단 얘기죠. 그럼 계약금은 증약금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왜 주고받았을까요?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주고받았다라고 해서 증약금의 효력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이고, 아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계약금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해약금이 돼야 되지. 왜?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는 계약금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대 특약 안 했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해약금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다가 있다가 동네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매매계약서 좀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거기 특약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약금에 관한 특약만 들어가 있어요. 매매와 관련돼서. 그래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위반하면 이 얘기만 나와 있다고. 그럼 위약금에 관한 특약만 해놓는다고요. 그럼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특약이 있으니까 위약금 맞죠? 그 다음에 언제나 증약금이죠?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는 반대 특약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해약금으로서 효력을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계약서에는 이거에 관한 특약만 두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위약금에 관한 특약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과 그 다음에 위약벌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위약금에 관한 특약을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위약금에 관한 특약을 했잖아요. 거기는 지금 뭐죠?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한 걸로 보이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특약할 수 있는데 특별히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을 했는지 아니면 위약벌로 특약했는지 분명치 않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을 위반하면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 계약금의 금액보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비교해 보겠다.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손해가 계약금 금액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계약금 금액보다 손해가 더 커도 계약금까지만 몰수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금 금액보다 손해가 훨씬 더 작아도 계약금은 다 몰수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계약금 금액보다 실제 발생한 손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한 경우에. 그런데 위약벌로 정한 경우에는 이거는 사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정한 건데 개인이 개인한테 벌금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개인이 개인끼리 서로 벌금 약정할 수 있어요?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요? 나는 옛날에 술 먹고 들어가면 20만 원씩 맨날 집에다 벌금 냈어요. 그건 요즘도 그래요. 개인끼리 약정할 수 있어요. 제 친구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 딸내미하고 벌금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담배 피고 들어오면 딸내미가 품에 폭 들어온대. 아빠 그러고. 냄새 맡는 거죠? 10만 원 내놔. 그래서 딸내미가 안길 때마다 겁이 난대죠. 담배 냄새 난다고 10만 원씩 뺏길까 봐. 그거 벌금이야, 개인끼리. 그렇죠? 그래, 개인끼리 그 벌금 약정할 수 있는 거죠. 위약벌의 경우에는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위약벌로서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계약금을 몰수하는 거거든요. 몰수하는 거고,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벌금 매긴 거라고, 벌금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위약벌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그리고 일방 당사자에게 너무 불리하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는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약금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그랬고, 양쪽 가로 3번의 위약금이죠. 위약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거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줄쳐야 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해야 된다. 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이는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성질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 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약한 경우에 그 약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로 구분이 되는데, 기억으로 갑니다. 손해배상 예정 그 줄쳐 놓으시고요. 기억에 A의 두 번째 줄로 갈게요. 거기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이를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약정이 있으면 이게 손해배상 예정을 정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여기 B에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한 경우에 실손해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한도 내에서만 몰수할 수 있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손해가 계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몰수할 수 있다. 요거 하고,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 성질을 겸하는 경우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예정이 과다하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보통 계약금을 10% 정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부도 10%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위반했네.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계약금 몰수당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약금 약정을 한 30% 정도 했고요. 실제 30% 정도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이 정도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약을 위반해서 상대방의 손해는 하나도 없는데 그 30%를 다 몰수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액 청구도 가능하고 또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또 감액해 준다고. 10% 정도 금액이면 감액 청구 대상이 아닌데 계약금을 너무 많이 줬을 때야. 그때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도 거의 없다. 근데 그 30%를 다 몰수하는 건 너무하잖아. 10억짜리 같으면 3억인데. 그죠? 이걸 다 몰수하는 건 너무한다. 그래서 그땐 감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하거나 당사자가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니은의 위약벌이 나오죠. 위약벌.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사적 제재로서 벌금 받기로 하는 경우를 위약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줄쳐야 될 건 B입니다. 위약벌의 경우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C도 한번 볼게요.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놓는 것으로서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은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해서 감액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 보시고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건 좀 쉬웠다 하겠습니다.